나약함보다 더 끈질기게 기다리는 적은 없다. 나약함은 전투의 한복판이나 칼이 부딪히는 타격의 순간에 기다리지 않는다. 망설이기 직전의 순간, 생각과 행동 사이의 찰나의 지연, 검을 뽑기 전 흔들리는 그 짧은 의심 속에서 기다린다. 사무라이는 바로 그곳에서 죽는다. 무사도의 길을 걷는 것은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련시킬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불은 닿지 않는 것을 정화할 수 없고 훈련되지 않은 정신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를 이해했다. 1584년 끝없는 전쟁의 시대였던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힘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검과 붓으로 매일매일 한 번의 휘두름과 한 번의 분놀림으로 스스로 힘을 길러냈다. 마침내 그와 그의 검은 하나가 되었다. 1645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쓴 마지막 가르침인 독행도에서 그는 이런 말을 새겼다.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라. 왜일까? 자아는 소음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안락함과 칭찬, 도피처를 부르짖지만 세상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강물은 당신의 변명 때문에 흐름을 멈추지 않으며 산은 당신의 두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몸을 굽혀주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에 맞서 일어서거나 아니면 그 아래 묻혀야 한다. 이것은 영광에 관한 영웅담이 아니다. 이것은 처절한 자기 직시의 기록이다.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신의 규율이 모래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은 젊은 사무라이의 이야기이자 그에게 방랑자와 진정한 전사를 가르는 10가지 신성한 수련법을 가르친 어느 낭인 스승의 이야기다. 이론이 아닌 피로 벼려낸 10가지의 규율.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이것들은 무기다. 이 무기들은 혼란을 베어내고 나약함을 불태워버린다. 오직 단단하고 굴복하지 않으며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것만을 남긴다. 제1장 완벽해 보였던 사무라이. 오사카 지방 1612년의 봄 하야시 가문의 태에시 22번의 여름을 보낸 그가 300명의 증인들 앞에서 결투의 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명망 있는 무사 가문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 1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는 수련, 3곳의 검술, 유파를 마스터한 실력, 완벽한 자세, 흠잡을 데 없는 기술. 그는 스승의 가장 위대한 제자였다. 그의 상대는 떠돌이 낭인이었다. 가문도 유파도 명성도 없었다. 때 묻은 낡은 도복에 이가 빠진 목검을 들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어떤 위압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투는 단 몇 초 만에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 결투는 단 3번의 숨소리만에 끝이 났다. 신호가 떨어졌다. 태에시는 검을 들어 올렸다. 훈련받은 그대로의 완벽한 자세였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검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반쯤 감긴 눈으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태에시는 공격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공격도 오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왜 움직이지 않지? 함정인가?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하나? 하지만 스승님은 말씀하셨지. 먼저 치지 말라고. 그 순간 낭인의 검이 번쩍였다. 상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무장 해제를 위한 단 한 번의 타격이었다. 태에시가 상대의 움직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의 검은 이미 손에서 튕겨나가 있었다. 3번의 숨, 1번의 타격, 그리고 패배. 군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내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하야시 가문의 후계자가 이름 없는 낭인에게 패배했다고. 태에시는 얼어붙었다. 패배,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15년 훈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의 정신은 마비되었고 완벽했던 자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망설였고 망설임은 곧 죽음이었다. 그날 밤 가문의 수치를 견딜 수 없었던 태에시는 오사카를 떠났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수군거림을 피해 아버지의 눈에 맺힌 실망감을 피해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듯 걸었다. 3일 후 깊은 산속에서 그는 작은 사당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곳에는 자신을 패배시켰던 그 낭인이 앉아 있었다. 당신, 태에시가 말하며 검으로 손을 뻗었다. 앉아라.
낭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와 싸우는 것이 여전히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우리의 결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나를 모욕했어. 아니, 너 자신을 모욕한 것은 너다. 나는 그저 이미 진실이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태애 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호기심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기술은 흠잡을 데 없다. 자세도 완벽하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지. 그런데도 넌 단 3번의 숨소리만에 패배했다. 왜일까? 당신이 더 빠르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망설였기 때문이다. 너의 훈련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압박감 속에서는 무용지물이지. 그 말은 어떤 검보다 깊게 태애 씨를 베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켄세이, 낭인이자 방랑자다. 하지만 한때 미야모토 무사시 그분과 직접 수련한 적이 있지.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에게도 가르쳐 주겠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까? 10가지의 규율이다. 네가 도장에서 연습하던 껍데기가 아니다. 그 아래 살아 숨쉬는 진실이다. 전사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전사가 되는 것의 차이를 말이다. 태애 씨는 무릎을 꿇었다.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좋다. 훈련은 동틀녘에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규율 중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규율부터 시작될 것이다. 제2장, 첫 번째 규율. 타협 없이 일어날 것. 산속의 사당. 동이 트기 전. 태애 씨는 어둠을 가르는 켄세이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일어서라. 태애 씨의 몸은 지쳐 있었다. 어제 산을 오르며 몇 시간을 걸은 탓에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조금 더 쉬어야. 일어서라. 그 명령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태애 씨는 몸을 일으켰다. 도장에서 훈련할 때 매일 아침 어떻게 잠에서 깼느냐. 하인이 새벽 3시에 저를 깨우면 그러면 너는 일어날지 말지 스스로와 토론을 벌였겠지.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오늘 정말 훈련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이다. 그렇습니다. 태애 씨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이었다. 하인들이 곁에 있고 의무와 명예가 있었음에도 그는 매일 아침 자신과 타협했다. 이것이 첫 번째 규율이다. 켄세이가 말했다. 타협 없이 일어날 것. 검은 배기 전에 스스로를 데우지 않는다. 태양은 떠오르기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는다. 왜 너의 무사도를 선택사항처럼 대하느냐. 매일의 새벽은 어제의 너와 오늘 기꺼이 되고자 하는 너 사이의 대결이다. 시작하는 행위 자체를 훈련하라.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고 즉각적인 것으로 만들어라. 생각하지 마라. 몸 상태를 확인하지 마라. 기분을 묻지 마라. 그냥 움직여라. 그 첫 순간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자는 그 시간의 승리도 쟁취할 수 없고 그 시간을 잃는 자는 그 하루 전체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켄세이가 시범을 보였다. 그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물 흐르듯 한 번에 해냈다. 망설임도 내면의 갈등도 없는 순수한 움직임이었다. 해보아라. 태애 씨가 일어날 준비를 하며 앉았다. 그리고 자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너는 벌써 타협하고 있다. 지금 일어서라. 생각하지 마라. 태애 씨가 내면의 타협 없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게 되기까지 30번의 시도가 필요했다. 내일 동이 트기 전 너는 스스로 잠에서 깰 것이다. 하인도 깨우는 북소리도 없다. 그저 내 안의 전사가 명령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 없이 타협 없이 일어설 것이다. 이것이 규율이 시작되는 곳이다. 거창한 결투가 아니라 하루의 첫 움직임 속에 존재한다. 이것을 통달하면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제3장, 두 번째 규율. 감정 없이 움직일 것. 7일차 산속의 훈련장. 엿새 동안 태애 씨는 타협 없이 일어나는 연습을 했다. 그것은 어떤 검술 훈련보다도 어려웠다. 7째 되는 날, 켄세이가 그에게 목검을 건넸다. 자세를 잡아라. 내 말에 맞서 방어해라. 말씀에 맞서라고요. 그렇다. 준비됐느냐? 태애 씨는 그의 완벽한 자세를 잡았다. 내 가문은 너를 부끄러워한다. 내 아버지는 너를 아들이라 불렀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내 스승은 사람들에게 네가 자신의 가장 큰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도장의 모두가 내 이름을 비웃는다. 너는 하야시 가문의 수치다. 태애 씨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고 목검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립이 단단해졌다.
그의 자세가 앞으로 쏠리며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켄세이는 자신의 목검을 내렸다. 보아라, 감정이 너를 통제하고 있다. 당신이 내 가문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그저 단어를 내뱉었을 뿐이다. 네가 반응함으로써 그 단어들의 힘을 부여한 것이다. 실제 결투에서 적은 너를 화나게 만들기 위해 모욕을 던질 것이다. 분노한 자는 무모하게 싸우고 무모한 투사는 죽음을 맞이한다. 켄세이가 그의 주위를 맴돌며 말했다. 이것이 두 번째 규율이다. 감정 없이 움직일 것. 움직이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야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검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배어야만 하기 때문에 벤다. 무사시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과 수십 번이나 맞붙었다. 그는 분노가 적들의 검을 날카롭게 만들면서도 그들의 판단력을 무디게 하는 것을 보았다. 무사시는 가장 강하게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가장 정확하게 휘둘렀다. 왜일까? 그는 감정적으로 이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켄세이가 설명했다. 그것들은 소용돌이치고 모양을 바꾸고 팽창했다가 이내 사라진다. 감정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그리고 움직임이 곧 방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 가슴 속에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내 손이 그 폭풍에 복종한다면 너는 더 이상 전사가 아니다. 너는 내 안에 혼돈에 굴복한 노예일 뿐이다. 다음 3일 동안 켄세이는 테에시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모욕, 도발, 예상치 못한 공격들, 매번 테에시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매번 그는 자신의 감정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라. 하지만 분노로부터 행동하지 말고 분노를 관통하여 행동하라. 맹목적으로 폭발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자신의 분노가 두려워 망설이는 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감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11차가 되었을 때 테에시는 켄세이가 어떤 모욕을 퍼부어도 완벽한 평온 속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났지만 더 이상 그의 검을 지배하지 못했다. 훌륭하다. 켄세이가 말했다. 이제 너는 위대함을 성취하는 자와 그저 위대함을 꿈꾸기만 하는 자를 가르는 규율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 제4장 세 번째 규율. 원하지 않을 때 훈련할 것. 2개월차. 비 내리는 아침. 몬순이 시작되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고 산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을 만큼 기온이 곤두박질쳤다. 태시는 훈련받은 대로 동트기 전에 깨어났다. 하지만 그의 몸은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다. 어제의 가혹한 훈련으로 모든 근육이 욱신거렸고 얇은 도복을 뚫고 들어오는 추위가 살을 에었다. 빗물의 모든 바닥이 미끄러웠다.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루쯤 쉬어도 괜찮아. 몇 주 동안 매일 훈련했잖아. 몸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켄세이 스승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는 사당 안에 머물 뻔했다. 거의 그럴 뻔했다. 그때 켄세이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네가 원할 때 하는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원하지 않을 때 하는 훈련, 그것만이 진정한 전사를 만든다. 테에시는 일어나 옷을 입고 얼어붙을 듯한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켄세이는 이미 흠뻑 젖은 채 그곳에 있었다. 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검술의 형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테에시를 보고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훈련을 계속했다. 그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3시간 동안 훈련했다. 피할 곳도 불평도 없이 오직 움직임만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멈추었을 때 켄세이가 입을 열었다. 이것이 세 번째 규율이다. 원하지 않을 때 훈련할 것. 영감을 받았을 때 훈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상황이 편안할 때 행동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길은 오직 압박 속에서만 단단해지며 압박은 결코 네가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는다. 무사시는 편안함 속에서 무적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동굴에서 잠을 잤다. 빗속에서 배기를 연습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날 때까지 목검으로 대련했다. 스승도 관객도 허락도 없었다. 오직 규율만이 존재했다. 순수하고 무자비하며 침묵하는 규율. 강함에는 최종 시험이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냈느냐, 하지 못했느냐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 내일은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켄세이가 비에 젖은 훈련장을 가리켰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 머물고 싶다고 외쳤을 때 너는 오늘 이곳에 나왔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술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일어서지 마라. 영감을 받아 땀을 흘리지 마라. 훈련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훈련을 건너뛰면 길을 잃게 된다. 훈련은 성장을 위한 부차적인 장신구가 아니다. 그것은 너를 단련시키는 용광로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태시는 편안함 속의 규율은 규율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반복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규율은 당신의 모든 세포가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제5장.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규율. 검을 별이다. 네 번째 규율.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것. 3개월 차. 켄세이가 태에시가 머무는 작은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는 태에시가 오사카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가문의 문장, 고급 의복, 여러 자루의 검, 책, 기념품들,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들이었다. 전사의 마음이 압도당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 그가 네 번째 규율을 설명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것. 무사시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방랑했다. 한 자루의 검, 소박한 옷, 약간의 쌀이 전부였다. 그는 썼다. 어떤 것에도 선호를 두지 말라. 편안함을 증오해서가 아니다. 선호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곧 나약함이 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소유물과 신분,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때 너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전사는 언제나 명확하게 보아야만 한다. 켄세이는 태에시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작은 보따리 하나에 들어갈 만큼 줄이게 했다. 검 한 자루, 갈아입을 옷 한 벌, 물그릇 하나, 그게 전부였다. 네가 간직하는 모든 물건에게 물어보아라. 이것이 나를 더 예리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나를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가? 이것이 이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무게일 뿐이며 무게는 검의 속도를 늦춘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들고 유지해야 할 것이 사라지고 생각할 것이 적어지자 태에시의 마음은 더욱 맑아졌고 움직임은 빨라졌으며 집중력은 날카로워졌다. 다섯 번째, 규율, 고통과 함께 앉을 것. 13주차. 대련 중 태에시는 갈비뼈에 강한 타격을 입었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깊고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왔다. 멈추고 쉬며 치료하고 싶다는 본능이 올라왔다. 켄세이가 말했다. 앉아라. 움직이지 마라.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 마라. 그저 그 고통과 함께 앉아 있어라. 이것이 다섯 번째 규율이다. 고통과 함께 앉을 것, 도망치지 마라. 고통은 너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직시하며 덧없는 것과 진실한 것을 분리해내라는 초대장이다. 무사시는 고통과 친숙했다. 그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고통을 익사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고통을 먹물 삼아 그를 남겼고 고통을 승화시켜 자세를 만들었다. 그는 적들뿐만 아니라 굶주림의 고통, 고립의 타오름, 상실의 침묵과도 싸웠다. 고통과 마주 앉을 수 없는 자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할 것이다. 그는 굴복할 것이다. 무감각해질 것이다. 제자리를 빙빙 돌면서 그것을 여정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견디는 자는 바위가 된다. 부정을 통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남았기에 이해 속에서 단단해지는 것이다. 태에시는 다친 갈비뼈를 안고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고통이 비명을 질렀고 마음은 움직여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도망치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머물렀다. 그리고 그렇게 머무는 동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감각이자 정보일 뿐 주인이 아니었다. 여섯 번째 규율. 요새처럼 집중력을 지킬 것. 4개월 차. 명상 수련 중 태에시의 마음은 끊임없이 가문으로, 패배의 수치심으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떠돌았다. 켄세이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너의 주의력은 내 마음의 정문이다.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검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여섯 번째 규율이다.
요새처럼 집중력을 지킬 것. 규율 없는 마음은 흩어지고 모든 소리, 모든 기억, 모든 두려움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다. 하지만 전사는 자신의 시야를 남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무사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라고 썼다. 정신이 산만해진 상태에서는 이를 해낼 수 없다. 마음이 과거의 패배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떠도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검은 두 손으로 쥐어야 한다. 너의 주의력 또한 마찬가지다. 그립을 나누어 잡지 마라. 부분적으로만 존재하지 마라. 10마리의 새를 쫓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마음을 쪼개면 너의 힘도 쪼개진다. 존재의 밀도를 희석시키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불러들이게 된다. 켄세이는 테에시에게 1점 집중을 가르쳤다. 한 번의 숨, 한 번의 움직임, 지금 이 순간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먹을 때는 오직 먹을 뿐, 걸을 때는 오직 걸을 뿐, 찌를 때는 오직 찌를 뿐. 네가 너의 주의력을 보호할 때마다 요새의 성벽은 더 두꺼워진다. 그리고 그 성벽 뒤에서 너의 힘은 다시 회복된다. 네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제6장 7번째에서 9번째 규율, 내면의 요새. 7번째 규율,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살 것. 5개월차, 한 무리의 떠돌이 사무라이들이 산을 지나갔다. 그들은 켄세이와 훈련하고 있는 테에시를 보았다. 저자 하야시, 가문의 후계자 아니야? 이름 없는 놈한테 졌다는 그놈 맞지? 그들은 비웃었다. 예전의 테에시였다면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자신을 증명하려 들었을 것이며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들에게 결투를 신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테에시는 흔들림 없이 훈련을 계속했다. 그들이 떠난 후 켄세이가 말했다. 이것이 7번째 규율이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살 것. 남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욕망은 내면의 힘을 갉아먹는 적이다. 타인의 존경에 기대는 한, 너는 그것을 베푸는 자들의 소유물일 뿐이다. 빛이 너를 비출 때 더 이상 그 빛을 필요로 하지 않기 위해 너는 어둠 속에서 훈련하는 것이다. 무사시는 홀로 걸었다. 보여주기 위함도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과 나란히 걷기 위해 자신의 길을 구부리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아무도 네가 훈련하는 것을 모른다 해도 너는 계속 훈련할 것인가? 이 길을 걷는 대가로 어떤 명예도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너는 계속 이 길을 걸을 것인가? 세상 모두가 네가 틀렸다고 말해도 너는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너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다. 테에시는 이해했다. 몇 달 동안 그는 오직 켄세이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했다. 갈채도, 인정도, 가문의 자부심도 없이 오직 수련 그 자체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무명의 고독 속에서 그는 명예보다 훨씬 깊은 것,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독립된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발견했다. 8번째 규율, 모든 것을 통제할 것. 규율은 훈련할 때만 켰다가 식사 시간에 꺼두는 스위치 같은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저녁 켄세이가 설명했다. 이것이 8번째 규율이다. 먹는 것, 말하는 것, 쉬는 것을 통제할 것. 자신의 검은 날카롭게 벼리면서도 혀는 통제 없이 날뛰게 내버려 두는 자는 훈련된 자가 아니라 그저 치장된 자일 뿐이다. 식사를 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무사의 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도피를 위한 것인가? 말을 뱉기 전 물어보라. 이 말이 정신을 맑게 하는가? 아니면 전사의 숨을 낭비하는 것인가? 쉴 때조차도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라. 전투에서 도망치는 폐잔병처럼 쓰러져 잠들지 마라. 결투에 임하는 것과 똑같은 고요한 평정심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라. 테에시는 소박하게 먹고 말을 아끼며 규율을 갖춰 자는 법을 배웠다. 한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는 타인의 시선 아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굶주렸을 때 어떻게 먹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하며 지쳤을 때 어떻게 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규율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에 닿아 있다. 9번째 규율, 죽음을 받아들일 것. 6개월 차, 켄세이의 가장 가혹한 가르침이었다. 그는 테에시를 절벽 끝으로 데려갔다. 그 아래로는 100피트 낭떠러지와 날카로운 바위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벼랑 끝에 서라. 테에시는 앞으로 걸어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이 9번째 규율이다.
매일 죽음을 받아들일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모든 망설임, 모든 변명, 모든 비겁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사시는 썼다. 아침 저녁으로 죽음을 생각하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파괴하기 위함이다. 죽음과 친숙해지면 너는 더 이상 시간과 거래하려 들지 않는다. 넌 즉시 행동하게 된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에게는 내일이 약속되지 않았다. 승리가 약속되지 않았고 명예도 약속되지 않았다. 너에게 약속된 것은 단 하나. 너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목구멍에 후회를 삼키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척추를 곧게 세우고 강철 같은 의지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켄세이의 목소리는 마치 이 순간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듯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역사를 통틀어 전사들은 이와 같은 벼랑 끝에 서서 필멸을 마주하고 삶의 덧없음을 이해하며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곧 삶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존재와 목적의 길에서 우리는 너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이 가르침을 지켜가고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보다 더 작은 두려움들은 녹아내리기 때문이다. 네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는다면 너는 이것을 이해했던 수세기의 전사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따라서 잃을 것도 없다. 그 말은 바위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처럼 고요히 스며들었다. 그날부터 태혜 씨는 매일 아침 깨어나며 다짐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새벽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가장 올바른 새벽으로 만들자. 그 받아들임 속에서 미루는 버릇은 사라졌고 망설임은 증발했다. 모든 행동은 즉각적이고 완전해졌다. 제7장 10번째 규율.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 것. 7개월 차. 궁극의 시험이 찾아왔다. 켄세이가 가르친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순간에 모여들었다. 7명의 산적 무리가 식량과 귀중품을 노리고 산속 사당을 습격했다. 홀로 있는 낭인과 그의 제자를 만만하게 본 것이다. 태혜 씨와 켄세이는 산적들과 사당 사이에 섰다. 7대2,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태혜 씨의 온몸이 도망치라고, 협상하라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켄세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우리가 훈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러서지 마라. 이것이 10번째 규율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 것. 쉬울 때가 아니다. 승리가 확실할 때도 아니다.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비명 지를 때, 확률이 너를 거스르고 도망친다 해도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그 순간에 버텨라.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무사시는 수적으로 분리할 때도, 무명검을 들고 강철검에 맞설 때도, 죽음이 그를 맴돌 때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제자리에 굳건히 섰을 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산적들이 공격 시작했고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다. 태혜 씨의 몸속에 새겨진 훈련이 깨어났다. 모든 규율이 동시에 발현되었다. 타협 없이 일어났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으며 망설임이 없었다. 감정 없이 움직였다. 두려움은 존재했으나 그를 통제하지 못했다. 훈련된 몸은 셀 수 없는 반복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반응했다. 과잉도 헛된 움직임도 없는 순수한 효율 그 자체였다. 고통과 함께 앉았다. 배임을 당했지만 움찔하지 않았다. 완벽한 집중, 오직 중요한 것만을 보았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타인의 인정은 필요 없었다. 오직 길 그 자체를 위해 싸웠다. 완전한 통제, 고통을 밥처럼 삼켰고 말이 아닌 검으로 대화했다. 죽음을 받아들였다. 잃을 것이 없었기에 완전한 자유 속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았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3명의 산적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4명은 도망친 후였다. 태혜 씨와 켄세이는 처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은 지켜졌다. 켄세이는 자랑스러움이 담긴 눈빛으로 태혜 씨를 바라보았다. 이제 너는 이해했구나. 10가지 규율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0번을 접어 단조한 하나의 강철검이다. 그것이 모두 하나로 합쳐질 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
제8장 1년 후 제자가 스승이 되다. 1613년 봄 오사카에서 태에시가 패배한 지 꼬박 1년이 흘렀다. 그는 훈련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산속 사당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1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 19번의 여름을 보낸 듯한 젊은 사무라이 하나가 산길에 나타났다. 길을 잃고 무너지고 패배한 모습이었다. 태에시는 그 눈빛을 단번에 알아봤다. 패배의 수치심,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짓누르는 무게감. 젊은 사무라이가 말했다. 당신이 그 켄세이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입니까? 한때는 그랬지. 지금은 그저 태에시일 뿐이다. 결투에서 패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곳에 있군요. 여전히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패배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지. 너는 이곳에 포기하러 왔느냐? 아니면 배우러 왔느냐? 젊은 사무라이가 무릎을 꿇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태에시는 켄세이가 지켜보며 앉아있던 그늘을 바라보았다. 늙은 낭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히로아키입니다. 히로아키, 우리는 동틀역에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규율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타협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전사가 이겨야 하는 첫 번째 전투는 그가 검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말을 내뱉으며 태에시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말도, 켄세이의 말도, 심지어 무사시의 말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진실이었다. 수세기에 걸쳐 같은 깨달음을 얻은 전사들에 의해 단조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였다. 제자는 스승이 된다. 검은 그것을 휘두르는 손이 된다. 규율은 전사 그 자체가 된다. 제9장 마지막 지혜. 그날 저녁 켄세이가 태에시를 따로 불렀다. 나는 내일 떠난다. 네? 어째서입니까? 이곳에서의 내 임무가 끝났기 때문이다. 너는 공연하는 자로 이곳에 왔으나 이제 전사가 되어 남게 되었다. 길은 계속되지만 이제 너는 내 발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전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더 존재하는 법이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에시는 자신이 정말로 그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10가지 규율은 이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의 뼈와 숨, 그리고 반사신경으로 그의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10가지 규율은 비밀이 아니다. 켄세이가 설명했다. 그것은 무사시의 글에 쓰여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통달하는 것은 다르다. 적용하는 것만이 진짜다. 너는 그것을 매일 적용했다. 특히 네가 가장 원하지 않을 때 말이다. 환경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자로 널 벼려낸 것은 바로 그것이다. 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다. 켄세이가 태에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역사를 통틀어 이 가르침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전해져 왔다. 무사시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리고 이제 너에게서 다음에 찾아올 누군가에게로 전해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깊어지며 순간을 초월했다. 우리는 이것을 박물관의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수련으로 지켜간다. 무사시가 살았던 10가지의 규율, 연기자를 전사로 변화시키는 길. 이 부름을 듣고 자신이 쌓아온 규율이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어있음을 깨달은 자들이여,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라. 부서지는 자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자를 가르는 이 고대의 수련에 동참하라. 단순한 이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을 벼려냈던 그 똑같은 불꽃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함이다. 이 길을 따르기로 맹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걸으십시오. 이 길에는 전사가 필요하고 전사에게는 이 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태에시가 깊이 절을 했다. 가르침이 필요한 다음 제자를 찾아 어디로 가실 겁니까? 진정 중요한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를 찾아서. 켄세이가 미소를 지었다. 1년 전에 너 같은 자를 찾아서. 그는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태에시는 홀로 남았지만 진정으로 혼자는 아니었다. 규율이 그의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은 그의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젊은 사무라이가 이 작은 사당을 향해 걷고 있을 것이다. 이 순환은 언제나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결코 끝나지 않는 이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10년 후 1623년 32살이 된 태혜 씨는 모든 지방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스스로 자랑하거나 명성을 포짜서가 아니라 그저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는 무적의 검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10년 동안 17번의 결투를 벌였고 17번 모두 승리했다. 압도적인 기술 덕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규율 덕분이었다. 하지만 승리 자체는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길 그 자체였다. 매일의 수련, 매 순간 살아 숨쉬는 규율들. 그는 켄세이가 약속했던 바로 그 전사가 되어 있었다. 결과 따위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진 전사. 그의 기반은 매일매일 깨어지지 않는 흔들림 없는 수련 위에 세워져 있었다. 젊은 사무라이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러 찾아왔다. 그는 그들에게 똑같은 10가지 규율을 가르쳤다. 하나, 타협 없이 일어날 것. 둘, 감정 없이 움직일 것. 셋, 원하지 않을 때 훈련할 것. 넷,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것. 다섯, 고통과 함께 앉을 것. 여섯, 요새처럼 집중력을 지킬 것. 일곱,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살 것. 여덟, 모든 것을 통제할 것. 아홉, 매일 죽음을 받아들일 것. 열,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 것. 이것은 단지 태시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켄세이의 가르침이었고 무사시의 가르침이었으며 무사의 길을 걸었던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이었다. 무너지지 않는 전사를 벼려내는 10자루의 검. 어느 날 저녁 홀로 명상에 잠긴 태시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단 3번의 숨소리만에 얼어붙어 치욕을 맛보았던 사무라이에서 7명의 적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전사가 되기까지.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다. 기술도 아니었다. 심지어 용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규율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규율. 타는 듯한 불길을 지나고 굶주림과 침묵과 수치를 견디며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눈을 뜨는 것조차 죽음처럼 느껴지던 수많은 아침을 보낸 후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하게 남았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는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지 않아도 좋고 부서지지 않았어도 좋다. 그저 2발로 서 있었는가? 모두가 쓰러지라고 말할 때 당신은 꼿꼿이 서 있었는가? 모든 것이 그만두라고 비명 지를 때 당신은 계속 나아갔는가? 세상이 달콤한 안락함을 건넬 때 당신은 기꺼이 검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전사의 증표다. 검이 아니다. 승리가 아니다. 칭호나 영웅담도 아니다. 오직 무너지지 않고 버티어낸 그가 증명할 뿐이다. 무사시는 61번의 결투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았다. 굶주림과 추방과 고립을 견디며 평생을 홀로 걷는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1645년 62살의 나이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삶을 대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말과 그의 자세 사이에는 어떤 틈도 없었다. 그의 내면의 불꽃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걷는 길을 위해,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타오르기 위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타올라라. 사람들이 당신을 곁을 떠나갈 때 타올라라.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타올라라. 통달함이란 단 한 번 얻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자신이 곧 불꽃이며 세상은 결코 그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 타인의 인정을 위해 걷지 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걷지 마라.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불꽃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걸을 것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다.